노후에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을 때 대형 고층 아파트가 문제다. 되게 70대, 80대 이제 후기 노령에 들어가면 부부 중에 한 분이 아플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응급차가 오더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시간이 많이 되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요즘은 아파트도 보면은 가끔씩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 날 때 있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달 동안을 수리를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고독사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님이시죠. 강창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집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유주택자고 또 그 부동산 자산의 거의 뭐 80%를 다 돈을 넣고 있는 이 국민들이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가 어찌 보면 노후와 가장 직결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 한강뷰 아파트가 뭐 꿈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고 또 요즘 한강뷰가 또 잘 보이려면 또 고층 아파트를 다 짓는단 말이죠. 뭐 49층이 아니라 이제 막 70층짜리도 짓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집에 사는 게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노후에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을 때 대형 고층 아파트가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네. 우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 같이 살다가 자녀들 다 나가고 둘만 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플 경우가 많거든요. 네.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 떠나고 혼자 남아서 이제 살다가 자기도 아파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부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좀 후기 노령기 정도 될 때 얘기인데 그때 이렇게 첫째가 너무 고층 이런 데 하게 되면은 이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응급차가 오더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시간이 많이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오하라 레이코라고 뭐 아주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 사흘 후에 발견돼 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 단지 안에서 3년 동안에 그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 떠나서 발견될 때까지 평균 21.3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아파트 고층에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을 때 그런 문제가 하나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냐면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되게 70대, 80대 이제 후기 노령에 들어가면 부부 중에 한 분이 아플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간병을 해야 돼요. 또 요즘은 아파트도 보면은 가끔씩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 날 때 있죠. 네. 그러면 고층에 살고 있으면 아주 난감한데 지금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분을 봤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달 동안을 수리를 해야 된대요. 이거 한 분은 지금 아프시고.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휠체어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 자기가 화장실도 부축해서 가야 되고 90 넘은 노인분이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근데 한 달 동안 수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뭔가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스테이 할 게 없을까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심지어는 간병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한 달 동안 자기가 1층에서 10몇 층까지 다 나눠줄 테니까 두 분은 그냥 거기 계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후에는요. 네. 특히 고층 아파트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가 많은데 그 계단식 중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데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고장 나버리면 뭐 빨리 고치면 뭐 2, 3일에도 고치지만 안 되면 뭐 보면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고장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70 이상 나이 돼가지고 고층에 사는 거는 그다음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플 가능성이 커요. 좀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뭐 갑자기 저녁에 아픈데 고층이면은 우선 응급차를 불러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되시잖아요. 그러면 혼자 되신 뒤에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막말로 이 고독사 이런 문제 생기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젊은 그 노인분들 말고 이제 좀 이제 걷는 것도 좀 힘드시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층이라는 걸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반대로 어떤 집에서 살라고 지금 하세요? 이제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가는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저는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보니까 부부 둘만 남았거나 혼자 됐을 경우에는 어디 사냐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제일 중요한 병원이 가까운 것.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것. 외롭지 않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것.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아직 그 실감을 못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가게가 없어지거든요. 그 노인네가 두부 한 모 살라고 1km, 2km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매 난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후기 노령에 들어서 나이 들어서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데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 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은 노부부인데 거의 이제 음식 안 하시고 한 80대신 네. 것 같은데 그냥 그 식당에서 식사 거의 매일 하시고 그렇죠. 예, 그냥 네. 그 앞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백화점 이런 데 가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도심지로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나이 들면 팔고 네. 변두리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고령 사회가 되니까 오히려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일본도 보면은 이제 뭐 도쿄 막 외곽에 지었던 신도시들은 막 다 비고 네. 오히려 막 도심지들로 네. 막 쏠리고 막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하나는 인구가 줄고 그러면서 그런 데가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히려 도시 외곽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프라 자체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동을 예를 하게 들어서 되는. 이제 지금 보면요, 일본의 이제 우리 말하면 분당이나 일산처럼 도쿄 근교에 신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한 신도시인데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네. 일본의 빈집이요. 2018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900만 채가 됐어요. 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두어 달 전인가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걸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153만 채가 비어 있대요. 네. 미분양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에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기고요. 지방에도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이사 가면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빈집 문제가 지금 우리가 뭐 일본은 막 급속히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서울은 막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막 지방은 막 네. 빠지고 네. 뭐 부산에 막 부자분들도 이제 이거 부산 거 다 팔고 서울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피할 수 없는 어떤 뭐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야 보기에는 될까요? 결국은 인구 문제인데 인구가 느는 지역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좀 가까운 데 있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반대로 뭐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네. 또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점점 더 노인이 될수록 좀 대도시 위주로 도심지로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시내여야 되고 병원이 가까워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게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그 종합병원 인근에 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종합병원을 이렇게 따지지 않았는데 네. 요즘엔 종합병원 인근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이제 원래 가족들하고 이제 뭐 자녀들하고 다 이렇게 살면서 뭐 소위 말하면 한 40평이나 50평대 사시다가 자녀들이 이제 다 이제 분가하고 네.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방 막 4개인데 방 2개도 안 쓰시면서 네. 나머지는 그냥 막 불 꺼놓고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명절 때 손자 손녀들 올까봐 막 그렇게 이제 큰 집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냐면 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한편엔 다시 그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일본의 사례 이렇게 보면은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네.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인 분이 아까 그런 분처럼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은 네. 젊은 세대들하고 그룹 리빙, 네. 공유 경제 이런 거가 또 활성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혼자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일종의 하숙집 개념으로. 아니 그 방을 하나 많으면 빌려주고. 한두 개 정도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훨씬 낫지 뭐 않잖아요. 자녀는 아니지만 사실상 뭐 도움도 그게 받을 어떻게 수 보면은 있고. 3대가 한 건물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개축해서 하는 그런 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은 젊은 세대들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같은 게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게 일종의 그게 가족 회복 운동 비슷한 거죠. 그게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런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우리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갈 저는 확률도.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좀 신림동 같은데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 네. 남남끼리 모여서 살잖아요. 네. 혼자 된 분들끼리 그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다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어찌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저렴한 집에 살 수 있고 네. 이제 노인 분들은 이제 뭐 급하면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을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네. 그러면 아파트라는 거는 계속 이제 짓기 마련인데 네.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고 뭐 음. 점점 뭐 이렇게 외곽에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요. 10층 넘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는 전체 주택수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64%예요. 네. 다 그 10층 넘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특히 가정주부들이 아파트를 이미 떠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100%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꼭 뭐 나쁘게 보고 그럴 건 아닌데 그 아파트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앞으로 나타날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너무 아파트 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령화 시대에 1인 가구 시대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움직임이 하나씩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디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서울 근교의 타운하우스에 2009년인가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그거를 지을 때 100채를 해외 공모를 했는데 네. 그거의 설계를 이제 응모해서 당선된 사람이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일본에서도 유명한데 어떻게 유명하냐면 그 사람이 짓는 집은 이렇게 마당이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 마당을 끼고 이렇게 서로 집을 지어서 마주보게 사는 거예요. 네.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다 창문을 개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채를 자기가 설계를 맡았으니까 설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한국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한국의 주택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사랑채, 안채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주택이 전부 사라지고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가 다 밀실이잖아요. 네.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주택 현관 예를 들어서 이제 3층 정도 이렇게 지면요. 2층 정도에서 뭐냐면 거기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식으로 개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 거예요. 문도 유리로 하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밀실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분양이 30회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욕 더럽게 먹었거든요. 네. 망했다고. 네. 근데 점점점 채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채워졌어요. 그 후에 10년을 살아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사람이 다시 거기 와서 그 주민들하고 파티를 한 거가 일간지에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다 밀실에 살다 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사라진 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까? 뭐 주민 무슨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할까? 뭐 그런 거를 하여튼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걸 잃었으니까.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파트의 슬럼화의 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크게 슬럼화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되고 둘째 저층해야 되는 거예요.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별지었거나 이미 고층이 돼 있는 거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게 슬럼화 돼가고 그 단지 때문에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져요. 슬럼화 돼가는 아파트 단지 때문에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 친구가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왜냐하면 28평이 그 사람들은 결코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크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를 84년도에 1억 2천에 사가지고 최고 피크 일본 부동산 버블의 피크일 텐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우리 돈으로. 네.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작년 연말에 너희 집 얼마냐 그랬더니 한화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는 그거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니까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재건축? 그거 죽어단데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인데요. 재건축할 돈을 이게 적립을 하는 거예요. 20%는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너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라에서 때려부시든지 말든지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재건축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뭐냐면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해도 전체 주택수의 10층 넘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64%고 다 10층 넘는 철근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고 하면은 당연히 슬럼화가 되는 곳들이 나타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아파트도 뭐 이제 살아남는 게 있고 이제 뭐 같이 망하는 이런 아파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당장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뭐 아파트가 뭐 전 재산인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연금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뭐 주택연금 말고는 뭐 답이 없는데 그렇죠. 주택연금은 어떻게 보세요? 주택연금 저는요. 예를 들어 제가 생활비가 떨어지면 뭐 당연히 전 주택연금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런 각오가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주택연금의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거주 이전에 좀 제한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살아야 되죠.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집값이 오르더라도 반영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도 해지나 이런 걸 때 손실이 좀 있다든지 네. 그다음에 상속이라든지 유동성이 이제 제한된다든지 이런 각오는 미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재작년인가 일본에서 bun급한 책을 하나 사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부동산 시대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앞에 부자가 안 움직인다는 아니 불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책은 뭐냐면 부채할 때 부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동산 시대더라고요. 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는 데서 1년 동안 이제 취재해서 그걸 책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어떤 분이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을 남겨놓고 하거든요. 자식들이요 다 집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집을 안 받는 거예요. 상속을. 네. 왜냐하면 그 집 상속 받으면 잘못하면 부채같이 상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집 받아서 그냥 빈 집으로 놔두면 벌금 물고 그런 거 걱정이 되니까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에다가 돈을 보태서 뭐 500만 원 보태서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동산이에요. 네. 근데 그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저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얘기라고 생각해 뭐냐면은 다들 주택연금 가입하면서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념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지만 102살에 가면서요. 네. 집 줘봐야 그 자식은 또 70살이나 80살 돼 있거든요. 네. 노노 상속이니까. 네. 그 아들 딸도 뭐 어디 집이 있겠죠 또. 의미가 없는.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지금 그거를 연금화 해가지고 해서 아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게 낫다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물려줘봤자 자식한테 의미가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서울 같은 데는 다 10억들 넘잖아요. 네. 세금에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연금 받아서 쓰고 세금 덜 나는 게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뭐냐면 옛날 그 부동산 값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옛날 그 세제에 하면 그 세금이 절반 정도를 뭐 세금으로 가고 그런다 그러니까 왜 고생하면서 나중에 또 자식은 그렇죠. 물려받아서 세금한테 하고 또 물려받을지 안 하려고도 하는 시장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주택- 요즘에 예, 예. 그 주택연금이 나올 만한 집으로 옮기고 그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막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농지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시골의 노인분들한테 제가 농지연금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자식한테 줘야지. 근데 지금 자식 중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근데 농지연금은 또 유리해요, 상당히 금액이. 네. 제가 여기서 금액을 제가 네. 외우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특히 농사 짓는 노인분들은 정말로 그거 농지연금 가입해가지고 그 돈 생활비로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